우리 교재 476페이지 정보능력 할 차례죠. 일단 정보능력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이거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커말 1급 이상이냐, 뭐 아니면 꼭 커말 안 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 이외의 내용들에서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함수, 뭐 단축키, 주요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실제로 커말에 나오는 것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엑셀 함수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엑셀 함수도 전문가들이 쓰는 게 있고요. 아니면 비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또 함수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자의 측면에서 그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4차 혁명이나 이런 IT 기반의 용어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는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따로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 이외의 것들이죠. 그래서 20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거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커말 같은 형식의 문제 또 일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영상에서 20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어와 관련된 문제죠. 이거 잘 익히셔야 될 거예요. 일부러 그 문제를 내면서, 용어 문제를 내면서 선지의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설지에 그 용어들에 대한 해설을 좀 구체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시고 다 정확하게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고, 그래서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 또 뭐 어느 부류의 기술을 얼마나 빨리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는 것이 뭐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최근 웹 검색의 중요성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크롤링이죠. 크롤링. 이건 정답은 5번인데, 요거 크롤링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것들도 잘 아셔야죠. 그죠? 자, 스푸핑은 뭔가요? 자기가 사용자인 것처럼, 그 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슬쩍 접근해서 공격하는 거죠.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팜은 4차 혁명 그 기반의 그 ICT나 뭐 이런 기술이 접목된 농업 시스템이죠. 스마트팜. 팝업은 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맨 위에 있는 거 꺼내는 걸 팝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러링은 항상 비상사태가 벌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든가 뭐 또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또 장치에 이렇게 또 저장을 시켜 놓죠. 그런 거를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교과서의 그 첫 부분에 보면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또 중간에 키워드 자연어 통합형 검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은 3번인데, 여기 지금 주제별, 계층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별 검색이죠.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주제별. 키워드 검색은 뭘까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입력시키는 검색 방법이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데이터는 그냥 하나의 아직 가공되지 않은, 아직 효용성이 없는 그냥 문자들의 단순한 나열, 그 숫자나 문자들의 단순한 나열이고, 인포메이션은 이 데이터들을 어떤 목적이나 효용성에 맞게 가공된 상태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달성하는 데 특정한 목적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다시 생산된 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어 검색과 통합형 검색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한번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검색 연산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역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문제를 출제할 게 정보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보 검색할 때 우리가 또 많이 활용하는 거라서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2번을 보시면 과거 사이트를 검색할 때 2번 사이트를 검색할 때는 원래 그 뒤에 한 칸 띄고 URL을 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인터넷 주소창에 그 입력할 때 띄지 않잖아요. 다 붙여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또 역시 IT 용어죠.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도 정확하게 많은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스몰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를 수집한 후 저장만 하고 분석에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 삭제되지도 않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게다가 뭐 위험까지, 보안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좀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인데, 요즘 와서 이게 오히려 이렇대요. 데이터 저장 장치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상당 부분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저장해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인지 컴퓨팅 등 데이터 분석 기법과 장치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교과서 문제예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최근까지도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부산교통공사가 7월에 시험을 치렀는데 똑같이 나왔죠, 문제가. 그래서 그 정보원을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1차 자료는 누가 애초에 처음에 쓴 저작물이야. 뭐 책, 소설, 뭐 이런 것들이죠. 단행본, 뭐 논문. 이것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그 창작물이죠. 그죠? 이런 걸 1차 자료라고 해요. 그럼 2차 자료는 뭐냐면 1차 자료를 뭐 모아두거나 약간 그거에 대한 뭐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가공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백과사전. 이거는 1차 자료는 아니지만 1차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이런 걸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리뷰라는 게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산교통공사 문제에 리뷰는 그럼 1차냐 2차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리뷰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뭔가 누군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라는 1차 저작물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작가와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1차 창작물인데 리뷰는 그걸 보고 뭔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입니다. 2차.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6번 문제는 이제 커마레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 출제됐던 문제를 일부 좀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좋은 문제라서. 근데 엑셀을 쓰다 보면 이렇게 그 축을 2개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프를 만들고 그럴 때. 그래서 이중축인데 이쪽을 갑축이라고 하죠. 갑축. 이쪽은 이제 보조야.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갑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걸 쓸까요?
자,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게 돼 있는데 특정 항목의 값이 다른 값들과 차이가 많이 날 때, 이쪽은 100, 이쪽은 400,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 두 개의 축을 사용하는 거죠. 맞아요. X 항목 축과의 교점이 지금 0으로 설정된 상태고, 데이터 계열은 XLPC 상식 총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성명이 있네요. 그래서 안 맞네요. 얘 안 맞고, 값축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00으로, 값축의 0, 100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가나라. 요걸 또 잘 고르셔야 돼. 또 이거 다 해놓고 잘못 고르는 경우가 언제 있죠? 서둘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엑셀과 관련된 함수입니다. 여기 보면 절사,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위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올림, 내림, 반올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반올림하는 건 라운드죠. 라운드. 그죠? 라운드는 바로 그냥 옆에다 셀을 써주면 돼요. 셀 번호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반올림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림은 라운드업이죠. 이 뒤에 라운드업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건 요거 대신 다운을 쓰면 되죠. 우리 영어 잘하니까 그 영어 그대로예요. 그리고 1000원 단위에서 절사한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3으로 표시를 해주고, 100원 단위에 절사한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원 단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if 함수를 우리가 넣을 때, 입력을 할 때는 오류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런 괄호 있죠. 뒤에, 맨 뒤에 있는 괄호. 하나가 빠지거나 하나를 더 쳤을 경우에는 오류가 나죠. 당황스럽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막 문자가 나오고 그러면 식은땀 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절사한다고 돼 있으니까 라운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거 셋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그럴 때 제안하는 가격은 뭐겠어요? 결국 판매가죠. 그러니까 이 투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네요. 다 넘는 거 다 이쪽이죠. 이렇게 넘을 경우 N은 이렇게 해야 돼. 1000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거예요. 그럼 절사하는 거에 대해서 E2죠. F2는 아니죠. 얘가 E2가 1000원 단위니까 마이너스 3. 얘도 아니네. 벌써 여기서 답 나왔어요.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100원 단위에서 절사해라. 그래서 옆에 쓰는 건데,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괄호를 몇 개를 치느냐,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럼 정답이 3번이 되죠. 그죠? 뭐 이런 문제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워크시트를 바탕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을 찾으려 할 때 함수식이나 결과값이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도 꽤 많이 나오죠.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월 최대 판매량을 찾으려고 맥스 맞죠? 그러면서 B2에서 G7까지, B2부터 G7까지 맞네요. 요 안에서 제일 큰 숫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맥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잘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찾으려고 그럴 때 라지를 쓰죠.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또 전체 구역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요게 번째거든요. 입력을 했다. 요거 잘 됐어요. 3번을 한번 봅시다. 라운드 G2가 어딨죠? G2 308을 마이너스 1 했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올리는 거죠. 310 나오는 거 맞습니다. 라운드 함수가 그렇죠. 이러면서 함수 하나씩 익혀가는 거야. 그 다음에 1팀의 상반기 총 판매량을 알아보려고 썸 맞네요. 총 판매량 1팀 여기. 그럼 당연히 썸 하죠. 그러면서 B2부터 G2 요렇게 구역을 해주는 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월 1000개 이상 판매한 횟수를 찾으려고 그럴 때는 카운트에다가 if를 하면서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카운트하면 해당되는 그 숫자가 있는 셀 개수를 세는데 조건을 주려고 그러면 카운트 if를 해야죠. 잘했어. 그러면서 여기 전체 B2에서 G7 한 거가 잘했어. 근데 1000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1000개 이상.
그리고 숫자는 항상 뒤에다 집어넣죠. 그런데 입력했어요. 잘했죠. 근데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집어넣을 때는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인데 요거는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안 랜섬웨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 관공서 이런 쪽에서 피해도 상당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시면 상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꼭 찾을 거예요. 언제?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찾겠지만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딱딱 해결을 해드리면 사랑받는 부하 직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출제를 했냐면 실제로 바이러스의 종류, 이거는 뭐 이런 바이러스다, 이런 게 교과서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어떤 바이러스가 많은 기업들을 피해를 주고 그럴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사상식인 것 같아.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셔야죠. 신문기사 같은 걸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변종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모든 파일에 엉뚱한 확장자가 붙어 열리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막 PC 아예 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회사는 즉시 랜섬웨어 예방 방법을 전사적으로 공지하는데 랜섬웨어 예방 공지 내용을 옳지 않은 것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이메일의 첨부 파일은 열어보는, 벌써 여기서부터 안 맞네. 열어보면 안 되죠. 의심이 되면 열어보지 않은 채로 전산팀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요 내용이 사실 교과서에 사실은 좀 있는 내용이거든요. 관련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따로 뭐 암기를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것도 용어 문제죠. 용어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킬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 스위치. 기기의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다시 정상화시킬 수도 있는 기술. 1번이네요. 이걸 킬 스위치라고 그래요. 그럼 2번은 인간이나 동물의 두뇌를 구성하는 생물학적 신경 네트워크를 모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공신경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요즘 이렇게 다 일일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3번은 잘 하실 거예요. 네티즌들의 게시글이나 댓글과 같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뭐라고 그러죠?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하죠. 오피니언 마이닝. 그 다음에 4번도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태블릿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주행 중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 스트리밍, 블루투스 전화 기능 등을 제공하며 차량 밖에서는 기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T2C 이렇게 하죠. 태블릿 투 카 이거 약자죠. 그 다음 5번 데이터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능력 혹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서 핵심은 패턴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 IT 기술을 통해서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삼성이 제일 먼저 그 빅데이터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 20년간 합격한 그 자기소개서를 모아놓으면 이거 역시 빅데이터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패턴들을 찾았겠죠. 예를 들면 뭐 끈기라는 단어를 많이 쓴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이런 거를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런 능력을 리터러시, 그죠? 이런 능력을 이제 갖추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은 교과서 문제예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 교과서에 있는 특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영어에는 정보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그게 하나가 information이고요. 또 하나는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잘 알아두세요. information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개별 정보를 의미한다면 intelligence는 뭐냐면 이 수많은 인포메이션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 그걸 이제 서로 뭐 연결시키고 우리한테 유용하도록 그 뭔가 또 판단하고 뭐 쉽게 우리가 뭘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정보 덩어리를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클라우드 잘 아실 거고 소셜 큐레이션은 뭐죠? 우리가 그 뭐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 그 큐레이터들이 있죠. 미술관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안내도 해주고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무수한 데이터 중에서 우리한테 유용한 걸 이렇게 찾아주는 것, 그런 것들을 소셜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또 커말에서 많이 나오는 또 엑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B2하고 그 C3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엑셀이 인식을 하는 거야. 월수와 이틀 단위로 이렇게 띠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금, 일, 화, 목, 토 이렇게 나오고 또 플러스 4를 하라는 거구나. 그럼 9, 13, 17, 21, 2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토 25 정답 4번. 간단하죠. 이 정도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 그 반도체 관련된 또 용어도 요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P램, M램, 얘들은 다 차세대 반도체 해설지에 있는 내용 잘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반도체 칩으로 뇌 구조를 모방했대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해 적은 전력으로도 복잡한 연산, 추론, 학습 등이 가능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음성 인식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를 뉴머로픽이라고 해요. 이건 뭐 외우셔야죠. 그리고 시냅스는 뭐냐면 그 두뇌에 관련된 내용이죠. 저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뉴런이 있잖아요. 근데 뉴런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 지점을 시냅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가닉 오너칩은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장기세포 있잖아요. 장기세포를 추출한대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제조 공정과 또 결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또 뭐 배양을 한대요. 이게 이제 미래의 의학 분야가 될 텐데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제 14번. 또 수식의 실험 결과가 같게 나타나는 것은 자, 파워는 2를 5번 곱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32. 그 다음에 썸은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32가 나올 거고요. 맥스는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 42. 얘는 절사하는 거죠. 소수점 버리는 거야. 32. 그래서 같게 나오는 건 가나라. 정답이 4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메트칼프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게 메트칼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메트칼프스 로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발음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메트칼프. 근데 메트칼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3번이죠.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1번은 뭘까요? 이거는 기술 능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문제로 한번 접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죠.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이건 황의 법칙. 그 다음에 컴퓨터의 파워가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이건 무어.
창조성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양성의 지수함수로 비례한다. 이건 카오. 통신 채널의 스피드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 이건 길더의 법칙. 이렇게 잘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컴퓨터의 계산 속도를 이제 느린 것에서 빠른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일단 10의 마이너스 3부터 해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6 이렇게 3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9 얘는 그러면 12 15, 18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또 카운트가 나왔네요. 카운트와 관련된 함수도 상당히 좀 많죠. 그죠? 카운트 if도 있고 디카운트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제시된 그림은 A 공장의 라인 가동 현황표인데 5월 가동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 AG3 여기에 셀에 입력한 거야. 29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요 앞쪽에 이제 B부터 있는 거죠. 그죠? B부터 카운트가 되겠지. 1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31일까지 우리가 엑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가동한 날짜가 29일이 나왔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카운트를 쓰는 게 맞을까? 카운트 A를 쓰는 게 맞을까? 블랭크가. 카운트 블랭크는 공란을 카운트하는 거고요. 공란.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 괄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쉼표한 다음에 조건이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맞고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s가 붙어 있죠. 이거는 조건이 여기 없어지고 쉼표하고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맞죠. 그죠? 이미.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동 현황표니까 이 동그라미 공란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셀을 세어야 되니까 블랭크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하고 그러는데 카운트 A가 남았거든요. 카운트는 얘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파벳 동그라미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를 세는 거를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카운트 A입니다. 얘는 카운트 A는 숫자하고 문자를 다 세죠. 얘를 해놓으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숫자만 세니까.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아래에 제시된 워크시트에 여기 지금 B, 8, 9, 10 셀에 입력된 함수식의 결과값을 가나다라고 할 때 다음 중 A11. A11은 가나다를 또 썸을 했네요. 그죠? 요 세 가지 숫자 구한 다음에 더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D썸을 한번 볼게요. D썸은 요 D는 요런까지 다 구역으로 정해야 돼요. 원래 일반적인 썸, 뭐 카운트 이런 거는 여기만 하잖아요. 이런 실제로 데이터가 우리가 찾아야 될 아니면 계산을 해야 될 데이터만 그 범위만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앞에 D가 붙으면 여기 있는 뭐 성명, 1차, 2차 이런 것까지 다 구역을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D 카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완은 뭐냐면 이제 최종을 구해야 하는 거야. 1차, 2차, 3차가 아니라 최종 값을 구하는데 조건은 뭐가 돼 있냐면 G1하고 G2야. 최종이 150보다 작은 거야. 150보다 작은 거. 그럼 최종 중에서 150보다 작은 거는 80, 90, 120 있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래요? 썸을 하래요. 그러면 더하면 290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Dmax는 이거죠. Dmax 역시 앞에 D가 붙었으니까 범위를 이렇게 다 정해줬죠. 그리고 이완 최종의 제일 큰 거. 그래서 150이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얘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 120이죠. 지금 얘들 더하면 410. 그 다음에 D카운트를 하래요. 또 여기 D카운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범위 다 전체적으로 했고 얘보다 작은 최종값 중에 150보다 작은 거를 카운트하래요. 3개 나왔잖아. 3개. 그러니까 413.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다. 그죠? 정답은 41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라고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냈어요. 이거 다 외워야죠. 컨트롤하고 외우세요, 이건. 그리고 5번은 컨트롤 Z는 많이 쓸 거야.
선택 해제가 아니라 실행 취소죠. 실행 취소. 외워 이거.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알고리즘 문제인데 인쇄되는 S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우리가 표를 좀 그려야 될 거야. 일단 A가 1부터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S가 있고 표를 이제 많이 그려야 될 거야. 그 다음에 A가 10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S는 S 더하기 A. 요걸 지금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다 써봐야죠. 쓰면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2니까 요거 가려져도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가 1이냐 A 2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S에 또 0을 입력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는 거예요. A가 10보다 작냐? Yes, 작아. 그러면 뭐가 돼 있냐면 S는 S 더하기 A를 하래요. S 더하기 A. 그죠? 작으면. 그리고 A는 A 플러스 2를 하래요. 그래서 S하고 A를 더하면 일단 여기는 1이죠. 그죠? 1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쪽에 한번 할게요. A 더하기 2는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아, 이거 길다. 그죠?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1에다 2를 더했으니까 이제 3.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여기는 이제 3,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가 10보다 작냐? 아직 1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yes. 그럼 S하고 A를 합해. 그럼 4. 그 다음에 A 3에다가 2를 더하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진짜 서두르시면 안 돼요.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A가 5고 S는 4가 됐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 A가 10보다 작냐? 여전히 작잖아? yes. 그러면 S하고 A를 또 합쳐야 돼. 9. 그 다음에 여기는 7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여기다 7, 9를 해놓는 거예요. 여전히 작죠. A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또 yes 하고 얘는 뭐가 될까요? 이제 두 개를 더하니까 16. 그 다음에 얘는 7에서 2를 더하니까 9. 그리고 또 9, 16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시 아직 A는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또 두 개를 더해. 25. yes니까 25. 그리고 얘는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 25. 이렇게 해서 A는 확실히 10보다 작지가 않죠. 이제 11이 됐으니까. 11. 그러니까 no.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이때 S의 값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20문제 중에 나왔던 유형들이 딱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교과서, 두 번째는 컴활에 나오는 것 같은 엑셀 함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익혀두시면 정보 능력은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